요새 많이 힘드시죠? 경기는 하락세에 물가는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가 21년보다 5% 넘게 올랐는데 IMF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도 거침없이 그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컸습니다. 오늘자 발표된 미국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6.4%가 물가 상승이 돼요.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대는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낮아진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편안하신가요? 저는 트레이딩스 김민주 매니저입니다. 오늘 웨비나 30분간 잠시 숨 고르시면서 일하시는 데 필요한 리소스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고입니다. 그 전에 퀴즈 간단하게 풀고 가실 겁니다. 자, 이 뉴스는 언제 발행됐을까요? 셋, 둘, 하나. 자, 2009년 3월입니다. 이 뉴스를 지금 보신 분들은 뒷목이 쎄하실 거예요. 23년이 되어서도 물동량에 대한 저 뉴스는 그때와 같이 반복되고 있고 아직 공급망은 그대로 문제 진행형이거든요. 자, 퀴즈를 하나 더 푸시겠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선의 문제 대응은 무엇일까요? 다 6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정답은 3번 중상,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입니다. 소를 한 번 읽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가 더 큰 참사를 부르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에서 주목할 것은 물동량 감소로 안정화된 물류 흐름이 아닙니다. 되살아날 수 있는 물류 대란 불씨를 확인하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칠 4가지 트렌드를 살필 겁니다. 살펴볼 트렌드, 공급망 트렌드 4가지는 공급망 다변화, 일의 미래, 지속 가능성, 디지털 전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 일의 미래,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공급망 붕괴 역사는 앞으로도 반복된다는 부분을 피력할 겁니다. 참고로 선박과 항만, 운임에 대한 숫자는 당사 트레이딩스 플랫폼 서비스 내부에서 산출 및 가공한 부분임을 미리 밝힙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 탈세계화 확산 속 공급망 다변화 노력 필요하다입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언급되고 있는 대중국 무역 수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기회 땅인지는 재고해 볼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트렌드 공급망 다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딜로이트에서 22년 11월에 발행한 운송산업의 미래라는 레포트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62%가 생산 능력을 리쇼어링 혹은 니오쇼어링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시아 출발 물동량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40%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2년 항만 지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깐라이항은 22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선박 대기 시간이 18%, 즉 20시간 수준 증가했어요. 태국 램차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푸클랑의 대기 시간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2년 로이드 리스트에서 발표한 글로벌 100대 컨테이너 항만 랭킹 차트에서 베트남이 랭킹 50위 이내의 세계 항만 호치민, 하이퐁, 까임의 이름을 올린 것은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호치민 근교에 위치한 까임의 항만은 전년 대비 10계단 올라 32위를 차지했습니다. 21년 하반기에는 베트남 코로나 봉쇄정책이 심화되면서 철수 검토를 진행했던 한국 회사들이 참 많았던 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베트남 해상 운임의 추이를 살펴보면서도 가늠할 수 있어요. 트레이딩스 내부 운임 지표에 따르면 22년 1월 대비 동년 12월의 수출 운임이 하이퐁 42%, 호치민 44%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일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의 미래는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화 트렌드에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물류에서 일의 미래란 테마를 다시 살펴보자면 단적으로 이커머스의 발달로 라스트마일까지 물류 흐름이 급속히 빨라진 상황에서 기존의 노후하고 열악한 물류 환경의 근무자들이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류 환경의 근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면서 기존 업무 환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업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 지표에서 보이는 결과는 유럽 주요 항만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2년 4사분기가 되어도 부산 유럽 간 운항 정시성은 아직 회복이 요원합니다. 정시성은 최초 계획된 ETA가 적중되는 수준을 보는 지표인데 머스크 선사만 50% 이상 수준으로 정시성을 회복했습니다. 선박 도착 지연의 그래프에서도 유럽의 물류 혼란이 22년 하반기에도 풀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함부르크는 87%, 로테르담은 128%나 지연일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박 지연은 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살펴본 부분입니다. 자,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살펴보겠습니다. 21년에서 22년까지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미국 서안의 LA 롱비치 항만의 선박대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서안이 아니라 이스트코스트 동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파나마 운하 또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통해 한국으로 오는 선박들의 운항 정시성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서 일부 납득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안보다 동안의 선박 대기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모두 항구의 트래픽이 심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일의 미래라는 테마로 살펴본 공급망 트렌드. 과연 이런 이슈가 물류 업계에서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뉴스는 현재에도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입니다. 이 그래프는 가트너사에서 발표한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본 부분입니다.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 단순히 환경적,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공급망 보장성 그 자체, 물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동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표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독일 그리고 중국에서 각기 가뭄으로 인해서 내륙 물류, 특히 수운을 진행하는 내륙 물류에서 엄청난 물류 흐름이 악화됐었고, 또한 수력 발전을 통해서 공급망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물이 말라 원활하게 수력 발전을 할 수 없어 공급망의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물류 흐름의 악화는 한 번도 체감적으로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보여지는 항만 지표에서도 선박 대기 시간이 환경이라는 태풍 무이파라는 영향권에 따라서 선박 대기 시간이 각각 상하이와 닝보에서 달라진 부분, 증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앞서 세 가지 트렌드, 공급망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물류 대란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테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회사에서 신호등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까요? 셋, 둘, 하나. 네, 회사에서 신호등은 리스크 레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신호등은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무 프로세스들을 디지털화해야 했을 때는 정확하게 로직을 걸어서 현재 상황이 리스크 케이스에서 리스크 레벨에서 어디에 상황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는 해상물류로부터 SCM DX에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당사 DX 솔루션인 19를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로부터 가능한 효과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 전환도 바로 리스크 관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관리 회사에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이 리스크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로직을 설정해서 현재 상황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신호등을 설치하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장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물류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RPA입니다. 해상물류 솔루션은 완성도를 파악할 가장 좋은 팩터는 사실 RPA가 맞아요. 왜냐하면 선사 BL 번호만 입력했을 때 선사로부터 정확하게 일정을 모두 찾아와야만이 딜리버리 타임, 납기에 대해서, 일정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확한 일정 정보를 토대로 정확하게 내부에서 납기 신호등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공급망 DX의 엑스트라 옵션은 엑스트라 효과는 가시성입니다. 디지털 전환했을 때 선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위치 데이터를 위성 AIC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항만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인한 선박 계류 문제 등 감정적인 정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요긴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DX의 목적 내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제가 겪었던 케이스 그리고 이 부분이 DX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 보완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지회사의 구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각 단계는 제가 제지회사 구매 파트에서 업무할 시 관리했던 발주에서 납품까지의 지표예요. 각 단계별 버퍼를 설정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버퍼이고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이를 토대로 안전 재고를 설정했었어요. 이러한 단계별 지표 관리는 해상물류를 사용한다고 전제했을 때 모든 품목의 납품 또는 구매 루트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제가 22년 상반기 때 이 품목의 수입이 있어서 제가 19라는 솔루션을 알았다면 여기에 보이는 숫자들은 단순히 예상값과 결과값을 수기로 관리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일정을 가장 정확한 선사의 일정 데이터를 받아서 리스크 레벨을 관리하고 또 내부적으로 리스크 로직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는 2023년 공급망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 가능한 수치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어떤 테마에 대해서 각기 비교를 해보고 내용을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 정리하면서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잃고 외약간을 고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봤던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일의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성 테마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스터디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꼭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공급망 트렌드 레포트에 대한 웨비나 여기서 많은 정보 잘 얻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김민주 매니저였습니다. 다음에 또 웨비나에서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